2024년 8월 5일입니다. 인사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너무 더워가지고 뭐 이거 에, 다들 휴가 가셨나요? 네, 너무 덥습니다. 아유, 오늘도 지금 사무실까지 나오는데도 야, 이게 정말 덥구나. 그냥 집에서 밖으로 나오면 에, 마치 사우나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근데 또 잘 때도 에어컨 틀어놓고 자려고 그러니까 또 약간 감기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껐다 켰다 하면서 자는데 잠도 잘 안 오고 참 답답합니다. 네. 근데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정말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경기 침체 이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은 거의 확실시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가게 되면 과연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 거냐.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전쟁 근처까지 갈 때까지 그 당시에는 우리 주가가 거의 2200 선까지 빠졌던 것 같은데 지금은 2560 오늘 오전에 지금 2560 정도까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주식시장을 흔들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 이 전쟁이 개시돼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까지는 주식시장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좀 빠져나가고 있고 또 하여간 불안한 상황이에요. 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건 서한이고 웨스트뱅크건 가자건 가리지 않고 지금 하마스나 헤즈볼라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헤즈볼라도 이에 맞서가지고 이스라엘 접경지 그러니까 레바논 쪽에서 이스라엘 북쪽이죠. 이스라엘 북쪽에 대해서 계속 뭔가 로켓 같은 걸 쏴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대부분 요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안하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이제 얼마나 본격적으로 전쟁에 가담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문제는 이란과 이스라엘은 중간에 사우디하고 이라크라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맞닥뜨리고 있는 거는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와 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여기는 이스라엘과 맞닥뜨리고 있어서 서로 로켓탄을 주고받으면서 공격도 하고 그러고 있지만 이란은 막상 이란은 지도를 보시면 엄청난 거리예요, 사실은. 너무나 먼 거리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상군을 파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기껏 해봐야 공습 아니면 기껏 해봐야 미사일 정도 날리는 건데 미사일도 이란제 크루즈 미사일을 쏴가지고 과연 이스라엘의 전략 목표에 정확히 맞출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한번 쏴댔을 때 만일에 그게 민간인 지구에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전쟁에 껴들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껴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주변 국가들은 지금 핵항모든지 뭐든지 전부 파견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이란이 경거망동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란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서 합의를 해라. 자꾸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또 그냥 말 수도 없는 게 본인들 대통령 취임식에 온 지도자 하마스 지도자 넘버 원과 그리고 헤즈볼라의 최고 넘버 투 지도자를 거의 동시에 이스라엘에서 암살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그 잔치상에서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고 자기네들 보호하에 있는 그 중간 보스급 둘을 동시에 제거한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조폭들 간의 전쟁을 생각하시면 아주 똑같을 텐데 지금 이쪽 이스라엘이라는 조폭이 이란이라는 조폭에다가 이란 쪽이 데리고 있는 중간 보스들 둘을 동시에 지금 제거를 한 거죠.
이건 뭐 전쟁을 하자는 얘기인데 여기에 이란이 약해 보이면 이제 그 지역 맹주로서의 위신을 완전히 잃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걸 대신 보복을 해줘야 되는데 보복을 할 방법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생각보다 쉽지 않다. 여기에 뭐 요르단이 뭐니 중간에 이제 애매한 입장에 미국 쪽 입장을 살짝 들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 이란을 자꾸 찾아와 가지고 긴장을 완화하자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제대로 전쟁을 시작도 안 했는데 긴장부터 완화하자고 하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 외교부는 하여간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빨리 나와라. 거기 계속 있다가 큰일 난다. 언제 어디서 뭐가 날라와서 어떤 피해를 입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민간인들 피해를 예상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란이나 뭐 헤즈볼라나 그냥 이스라엘에 있는 외국인들을 납치해가지고 뭐 협박을 한다거나 뭐 이런 충분히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저 이럴 때는 이스라엘이나 레바논 같이 위험한 데서 빨리 출국해서 빨리 한국으로 돌아와서 안전한 데 있는 게 최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피해 보복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빠르면 오늘이고 아니면 8월 12일, 13일이 유대교 명절인 티샤 베아브 기간인데 티샤 베아브 기간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바빌로니아 제국에 파괴된 것을 애도하는 기간이라고 하죠. 사실상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티샤 베아브라는 게 사실 뭐 유대교 또는 유대인들 구약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이 지금 요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바빌론 유수라 그래가지고 바빌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거 끌려갑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건 전 세계 역사에 항상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스라엘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전에 무슨 뭐 다윗이니 솔로몬이니 뭐 모세니 무슨 뭐 쪼고 사사기 뭐 이런 거는 다 그냥 종교적인 어떤 기록이고 실제 역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약이라는 게 뭐 유대인들의 역사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실제로 세계사에 등장하는 역사 기록으로 놓고 보면 바빌론 제국이 이스라엘에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거 바빌론 유수라고 말하는 바빌론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바빌론에서 각성하는 그때의 선지자가 뭐 예레미야인지 느헤미야인지 뭐 예레미야쯤 될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 예. 그때쯤부터가 실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진짜 실존하는 구약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뭐 물론 이제 구약에 있는 얘기들이 대부분 지어낸 얘기다라고 얘기하면 뭐 기독교도뿐만 아니라 유대교도들도 그렇고 여러 종교 를 신봉하시는 분들한테 돌맞을 얘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맞죠? 예레미야인데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라고 존재하는 사람은 예레미야부터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이제 이스라엘의 학자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지금 뭐 테라비브 대학교 역사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쭉 역사를 실증해 나가다 보면 그때까지는 다 실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뭐 솔로몬의 성전, 뭐 솔로몬의 궁전, 시바 여왕 뭐 이런 거 그런 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게 이제 갈라져 가지고 뭐 이렇게 오는 시기가 있거든요. 뭐 이런 시기들인데 그때의 후반부 쪽 왕들은 실체가 있어 보여요. 근데 그 전반부,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기 전에 있었던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뭐 사울 뭐 그리고 그 이전에 사사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거는 그냥
뭐랄까 지어낸 얘기 아니냐, 단군 신화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솔로몬은 진짜 있다고 해요. 네. 모세도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잘 모르면 언급하지 말라고요.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에, 확인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네. 확인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고고학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글씨로 남아 있는 거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소설도 우리가 글에 남아 있다고 해서 그 소설 내용이 다 진짜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글에 있는 것들이 고고학적으로 어떤 실제 하는 물건 같은 걸로 입증이 돼서 확인이 돼야지 이제 글이 진짜인 건데 그런 예로 이제 그리스 시대 때 호머라는 시인이 기원전 1000년 때쯤 이제 호머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이 호머라는 시인이 남긴 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리어드 오디세이가 이제 대표적으로 호머가 그 말했다는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했다는 시들인데 그 일리어드 오디세이의 내용들이 이게 소설이냐 아니면 시냐 아니면 역사냐 전설이냐 이런 걸 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일부분 트로이 전쟁 이런 게 진짜 역사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고고학적인 증거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 대거 있죠. 대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중에 뭐 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뭐예요? 트로이 크레타 문명을 밝혀낸 유대인 출신 역사가인데 40살까지는 뭐 미노스 문명, 크레타 문명 뭐 이런 문명들 네. 둥그리님이 성경은 완전 무오합니다. 모두 실제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네, 라고 얘기하시는군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전쟁 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전쟁 나는 거죠. 네. 종교는 믿으면 모든 것이고 믿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있으면 그냥 도덕 교과서다. 강변에게 기독교는 그냥 도덕 교과서다. 네. 자, 뭐 하여간 잘 모르면 닥치세요. 무슨 자유주의 이단 신학자 미친 교수가 하는 말을 그대로. 유노희아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제가 이거 그 종교적인 걸 떠나서 그냥 실제적으로 그 역사 학자들이 인정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고 이제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부분의 차이가 그렇다 이런 거죠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 네. 이게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모든 얘기가 다 있잖아요. 모든 얘기가 다 있어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도대체 원전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있다 그러면 이제 있는 거야. 네. 무슨 물이냐고요? 이거 아이스 커피입니다. 아이스 커피. 네. 네. 지금 이 댓글 안에도 정말 다양한 이 뭐랄까 종교적 입장 뿐만 아니라 철학적 입장도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지금.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하나마다 전부 찾을 수가 있어요. 뭐 원리주의 아니면 근본주의, 뭐 기독교적 레디칼, 뭐 아니면 뭐 다 있어요. 다 있어. 네. 자, 이제 카멜라 해리스가 이제 후보가 될 것 같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가족 털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부통령일 때는 그냥 여자 부통령이니까 그냥 그 정도 딱 그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것까지 해야 돼 이랬었는데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막상 트럼프하고 비등비등해진다 이런 느낌이 나오니까 이제 정말 탈탈 털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카멜라 해리스의 남편이 어떻게 해서 처음 결혼해서 헤어지게 됐느냐, 뭐 이런 얘기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 뭐 이런 거 싶지만 첫 결혼 때 불륜이 딸의 선생님과 임신까지 했다. 현재 남편인 더그 에모프가 그거를 인정을 했다. 에모프가 딸이 다니던 사립학교의 교사와 불륜 관계였고 이 교사가 임신까지 해서 결국 이혼을 했다. 근데 이 여교사와의 관계도 끝났고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기 수년 전에 끝났고 2013년 해리스를 만나서 2014년에 결혼했다.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해리스하고 결혼한 지가. 네. 그럼 해리스는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그럼 해리스는 도대체 50 넘을 때까지 뭐 했냐? 50 넘을 때까지 뭐 했냐? 이게 문제죠. 50 넘을 때까지 뭐 했냐면 50 넘을 때까지 거의 30년간 이 남자랑 불륜이었어요. 이 남자랑. 지금 보시면 저기 머리 홀딱 벗겨진 윌리 브라운이라고 하는 저 캘리포니아주 주하원 의장 이 사람과 30년 동안 불륜이었다. 그때 미혼이었던 거죠. 미혼이면서 여기랑 불륜이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배경을 입고 정치적으로 검찰에서 계속 성장을 해가지고 결국 캘리포니아 검찰, 샌프란시스코 검찰 검사장을 했던가 뭐 그럴 거예요. 캘리포니아 검사장까지는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고 제가 그때 방송에서 해리스가 인도인이다. 흑인은 아니고 그냥 인도인이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해리스가 지난번 부통령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이 블랙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었거든요. 인도계다. 자기 인도계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인도계인 줄 알았어요. 최지은님 감사합니다. 이나리콩 콩님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가 이런 얘기하는 걸로 오바마도 하와이에서 태어난 거 맞냐? 뭐 이래가지고 오바마 그 케냐에서 태어난 거 아니냐? 이거 논란 일으키는 바람에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었는데, 그러니까 논란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진짜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걸 막 이제 파헤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해리스도 하도 자기가 인도 사람 행세를 해가지고 나 흑인인지 몰랐다. 그 말을 트럼프가 한 거예요. 그래서 흑인 사회가 완전 뒤집어졌는데 보니까 진짜 그래. 보면 한 50살 전에는 본인의 흑인 아버지 얘기를 거의 안 해. 해리스의 아버지는 본인 할머니가 크리스티나 브라운이다. 노예 상인의 자녀가 해리스다.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노예 상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흑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를테면 이완용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를 안 했구나. 흑인계 쪽, 자마이카 흑인 아버지 얘기는 잘 안 하고. 뭐 하여간 이런 얘기는 네. 미국판 홍영표라고. 네. 자, 트럼프는 하여간 지금 견고한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네. 취임 100일 안에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2배 이상의 폭탄 관세를 때리겠다. 미국산 석유를 2배 증산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일에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나게 되면 이란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중동산 석유가 중국, 일본, 한국 이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거를 막아서 세계 경제를 마비시키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스라엘은 뭐 직접 공격할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당장 이란을 공격해서 뭐 어떻게 점령할 수 없는 이상은 그걸 일단 그 난국을 타개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미국이 석유를 증산해서 일단 그 수요를 대체하는 방법.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사실 일본은 그 알래스카산 석유나 아니면 그 셰일 석유를 일부 들여온다 그래요. 우리는 아직 그걸 안 들여오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일부
미국산 석유를 들여오고 있다. 뭐 미국이 한참 석유가 부족할 때는 미국산 석유를 완전히 해외 수출하는 거를 강력하게 금지했었는데 셰일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셰일 석유가 많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미국산 석유를 해외 수출하는 것을 지금 뭐 미국산을 쓰고도 남으니까 미국에서 쓰고도 남으니까 해외 수출을 허용을 해가지고 꽤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지금 그거를 아예 2배 증산해서 중동 석유를 대체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그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지금 AI가 약간 거품 아니냐, 또 뭐 그리고 미국 경기가 침체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지금 대거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가장 높았을 때에 비하면 20% 이상 떨어졌어요. 엔비디아하고 같이 그 밸류 체인이 묶여 있는 하이닉스도 지금 엄청 떨어졌고 한 27만 원까지 가다가 지금 한 18만 원, 17만 원 떨어졌나요? 삼성전자도 지금 뚝 떨어졌죠. 그리고 거기에 또 물려있는 한미반도체도 지금 엄청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11만 원까지 떨어졌던데 그런 거죠. 이제 엔비디아가 그동안 화끈하게 잘 해왔던 거는 구글이니 MS니 애플이니 뭐 이런 빅테크들이 전부 AI에 대비하느라고 엔비디아 칩을 잔뜩 사서 데이터 센터를 잔뜩 짓겠다. 이러면서 칩이 왕창 팔려가지고 매출이 수직 상승을 했던 거고 그에 딸려서 지금 MS하고 아니 지금 그 하이닉스하고 삼성도 HBM을 공급해야 되니까 같이 지금 올라갔던 건데 과연 AI가 어떻게 돈을 벌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지금 생긴 거죠. 사실 닷컴 버블이 처음 생겼을 때도 과연 인터넷으로 어떻게 돈을 벌 거냐 스마트폰 그쪽 앱 생태계 어쩌고저쩌고 할 때도 뭘로 돈을 벌 거냐 이걸 놓고 처음에 고민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뭐 광고를 붙이든지 아니면 뭔가 뭐 하여간 뭐 이 거래 자체 어떻게 하든지 뭐 해가지고 하여간 돈 과금하는 방식을 정립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지금 챗GPT는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벌지에 대해서 방법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구글은 MS보다 이 그 언어형 AI를 더 먼저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너무 밀면 기존의 구글 모델, 검색 모델의 광고가 안 팔릴까봐 그래서 좀 덮어놓자 이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MS는 후발주자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까자. 그래가지고 오픈 AI의 챗 GPT를 그냥 깐 건데 막상 다 까고 보니까 사람들은 재밌어하고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사용들을 하긴 하는데 과연 어떻게 돈을 벌 거냐? 이 질문 하나당 뭐 과금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 달 사용료? 그렇게 또 지금 매기고는 있는데 한 달 사용료까지 내가면서 쓰는 사람은 또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그냥 사용하지. 또 그리고 무료 사용과 또 유료 사용이 그렇게 성능 차이가 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만큼 대단하게 챗GPT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당분간 돈을 버는 게 좀 나올 때까지는 엔비디아 칩을 그렇게 최근 몇 년에 샀던 것처럼 왕창 살 일은 없지 않냐. 뭐 이러면서 이제 슬슬 거품이 꺼져가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 말고도 다른 데들도 비슷하게 칩을 좀 개발해보자. 뭐 좀 이러고 있는데 그 2, 3년 있으면 또 나올 것도 같고 그럼 경쟁이 되면 또 지금같이 돈 버는 건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엔비디아가 새로 내놓은 칩에 또 결함도 있다 그래가지고 양산이 지연되고 뭐 이러니까 하여간 여러 가지 악재가 동시에 만나면서 주가가 뚝 떨어졌다. 근데 제일 하여간 황당한 건 미국 주식은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뭐냐 이거지. 우리는 미국이 오를 때는 안 올라. 미국이 떨어질 때 떨어져. 아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나서 떨어지는 거는 뭐 세계 증시가 그래서 그렇다고 쳐. 근데 왜 더 떨어지냐고. 삼성전자는 오른 것 같지도 않은데 떨어질 때는 엄청 떨어져. 아니 9만전자에 사가지고 3년을 기다려서 이제 겨우 9만 원 됐나 보다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또 떨어져서 지금 얼마 됐어요? 또 다시 7만 전자 됐죠? 이러다 또 6만 전자 되게 생겼어. 삼전이 이러니 뭐 다른 주식은 뭐 할 게 없지 뭐. 아, 7만 5천 원이구나. 돌아버린다, 진짜. 아니, 뭐, 그렇게 실적 좋다고 그 난리를 치면서 주가가 저 모양이니 개 잡주들의 특징이 남들 오를 때 안 오르고 남들 내릴 때 귀신같이 더 빠지고. 아니 근데 사실 지금 미국 주식도 거품은 거품이에요. 이게 거품이 확실한 게 전 세계 경제에서 미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25% 사이인데 지금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미국 주식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45%쯤 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 경제는 25%가 될까 말까 한데 미국 주식은 시가총액으로 놓고 보면 45%쯤 돼. 너무 심하잖아. 말이 안 되지. 예?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지. 너무 심해. 저는 원래 트럼프를 지지했고 이재명하고 트럼프를 비교한 적은 없어요. 그냥 느낌이 뭐야. 약간 좀 그래서 그렇지. 이재명은 싫어하고 트럼프는 좋아한다. 그런 건데 트럼프하고 이재명이 뭘 비교해서 어떻게 하려고 지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네. 뭐 트럼프하고 저희가 무슨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래 트럼프적인 아니 트럼프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 공화당적인 그런 어떤 우파 정책 예. 그리고 미국은 우파 정책에 대해서 이런 뭐랄까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미국이 없으면 전 세계에 우파가 없는 거죠. 지금 사실 유럽은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는 우파라고 해도 다 좌파예요. 우파라고 해도 다 좌파야. 지금 르팽이 하고 있는 그 정당 하나가 우파 정당이고 나머지는 다 좌파 정당이 다 좌파 정당. 네. 프랑스가 지금 저 모양 저 꼴이 된 게 정치 지도 체제 정치 하려는 사람들 정치가들이나 뭐 정치인들이나 이념적으로 너무 다 좌파 편향돼 있어서 사회주의 편향돼 있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봐요. 프랑스는 사실 가보면 굉장히 좌파적입니다.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반기업적이고 좌파적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능력에 따라서 부를 가지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려고 안 해. 그런 여러 가지가 프랑스를 지금처럼 이도저도 아니게 만들었다. 프랑스 같은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 나라가 사실 영국보다 프랑스가 자원도 훨씬 풍부하고 나라도 넓고 인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국하고 프랑스에 비교하면 영국이 항상 프랑스보다 좀 낫잖아요. 저는 영국에 약간 모자란 거. 섬나라라서 항상 자원이 좀 부족하고 항상 뭔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걸 메꾸기 위해서 항상 해외로 진출하고 이런 것들이 영국과 프랑스의 차이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는 잘 못 느끼시겠지만 프랑스가 55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서유럽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스페인이 53만 제곱으로 프랑스보다 작고 프랑스는 원래 전통적인 농업 국가입니다. 그냥 모든 작물을 완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예요. 밀이나 고기도 뭐 소, 돼지, 닭 전부 다 자급자족 가능하고 그리고 뭐 와인 생산에 관여하는 사람이 프랑스 전체 6,500만 중에서 거의 10% 가까이가 와인의 생산 그러니까 포도밭에 하고 포도밭의 생산, 유통, 판매, 수출 여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정도로 와인 산업 이런 게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특정 대도시에 이렇게 집중돼 있지 않고 전국토에 쫙 퍼져 있죠. 프랑스가 굉장히 그건 독특한 것 같아요. 일본이나 뭐 영국이나 우리나라나 대도시에 밀집해 있는데 프랑스는 보면은 일드팡스라고 하는 그 파리 주변 지역 거기에 한 2,500만 그리고 뭐 리옹 막세유 이쪽에 좀 인구가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지역에도 아주 고르게 인구가 부표가 돼 있어서
그게 이제 농업이 발달해서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참이해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가 그냥 관광으로 먹고 사는 유럽의 태국 같다는 느낌이 지금 드시는 이유는 예전에 우리가 알던 프랑스가 아닌 거죠. 최근 30년 동안 우리는 많이 발전했는데 비해서 프랑스는 예나 지금이나 그냥 빈둥빈둥, 빈둥빈둥. 예. 뭐 대학교 학비가 없으니까 대학교도 그냥 그 프랑스 대입 자격 시험. 바칼로레아. 바칼로레아도 생각이 안 날 정도. 바칼로레아를 봐서 대입 자격이 되고 나면은 그냥 그 에꼴 프랑스 에꼴 그랑제꼴이라고 불리는 일부 대학교들 빼놓고 나머지는 다 평준화돼 있잖아요. 프랑스는 대학교 평준화를 일찍부터 해가지고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그냥 그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학생들이 일단 우리나라 대학생들보다 훨씬 공부 안 하고 그것도 확실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보다 훨씬 공부 안 하고 그리고 돈을 안 내니까 이게 돈 내냐 안 내냐가 또 큰 것 같아요. 돈을 안 내니까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아. 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건 이제 주로 한국 유학생들이니까 유학생들 중에서 가보면 프랑스에 가가지고 2학년까지 다니다 잘려요. 뭐 되게 잘 잘립니다. 프랑스는 이게 어느 성적이 안 돼버리면 그냥 바로바로 잘라요. 대신 그냥 다 받아주는 대신에 성적 보고 안 되면 자르는 게 그 프랑스의 엄격함이랄까 아니면 뭐 그럴까 그런데 그래서 졸업을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프랑스 유학 가가지고 불어를 해야지 프랑스 대학교를 졸업을 할 텐데 불어를 일단 잘 못하니까 논문도 못 쓰고 걔네들은 그 바칼로레아도 그렇고 바칼로레아를 패스할 정도의 수준의 불어만 돼도 불어를 굉장히 잘하는 건데 그 정도 수준을 못 갖추고 유학을 가가지고 프랑스 대학을 다니면 졸업을 못해 졸업을. 지금 딱 그거죠. 공짜면 하이하이라는 건 말이 딱 맞는 게 공짜로 다니니까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는 거야. 한 10년, 15년 프랑스에서 유학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학위 못 받고 돌아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면적이 67만 5천 킬로예요? 55만 킬로 아닌가요? 55만? 스페인이 53만이고? 그거 한번 찾아볼래요? 프랑스 면적 67만 5천이나 돼요. 그렇게 커요? 55만이잖아. 네. 꼭 여기 댓글 다시는 분 중에 좀 확인 좀 하고 다세요. 나 철렁하게 하지 말고. 제가 55만이라 그랬잖아요. 아, 해외 주와 해외 영토를 합치면 67만 4천. 본토만 갖고 따져야지. 예? 본토만 갖고 따져야지 어떻게 해외 영토를 따져요. 프랑스령 같은 거 아직도 꽤 있죠. 예. 자, 진중권이 못 땄다고. 예. 진중권도 학위 못 땄죠. 네. 그러니까 진중권도 학위 못 땄으면 그냥 솔직히 뭐야. 그러면 교수에 너무 그런 미련을 안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교수 자리에 그렇게 미련이 많아. 어? 그냥 평론가로 그냥 있지 뭘 그렇게 그냥 어디 그냥 이상한 대학교 가가지고 이름 걸고 석사요? 석사는 맞아? 한국에서 석사했나? 한국에서 석사했나? 예. 진석사. 자, 미사일을 자주포처럼 쓰겠다. 발사대 250대로 1000발을 동시 발사하는 걸 과시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예. 북한이
뭐 발사대 좋은데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나? 그렇게 많이 생산할 수가 있나? 250대가 동시가동되면 한꺼번에 1000발을 날릴 수 있다. 하여간 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대비를 해야죠. 저렇다면 대비를 해야 된다. 네. 어떤 나라가 경제력은 진짜 형편없지만 특정 분야에 있어서 기술을 갖출 수는 있다는 거를 우리가 뭐 많이 봤잖아요. 중국이나 인도 같은데 소달구지에다가 핵폭탄 싣고 질질 끌고 다니고 뭐 이런 거. 그 사진 되게 인상적인데 하여간 그래서 핵실험을 해가지고 성공을 시켰죠. 60년대에. 미사일도 그렇고요.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 사진 한번 찾아보실래요? 인도는 저거 인공위성을 소달구지에 싣고 가고 저런데 저 인공위성을 쏴서 올려가지고 궤도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이리스 와리리스님 감사합니다. 네. 차미애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북한도 뭐 오로지 미사일과 폭탄에만 핵과 미사일에만 전념을 하니까 뭐 발사대도 처음에 진짜 발사대 만들 수 있냐 자동차를 못 만드는데 어떻게 발사대를 만드느냐라고 했는데 발사대를 만들긴 만들어요. 저게 지금 텔입니다. 이동식 발사대만 250대를 만들어서 지금 동시에 움직이는 걸 보여줬다는 건데 저 뒤에 있는 저겁니다. 네. 미켈란젤로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네. 휴가 저도 가긴 가야 되는데.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북한이 수혜를 어마어마하게 입어서 복구를 지원했더니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다. 뭐 이렇게. 북한의 지금 탈북자들 중에서 특히나 이 북이 핵실험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길쭉은 이쪽 축에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이쪽 축에서 온 사람들을 확인해 보면 피폭된 사람들이 많더라.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시군이 길쭉은, 화대군, 김책시, 명강군, 명천군, 어랑군, 단천시, 백암군 이름들을 하도 바꿔놔가지고 알 수가 없는데 하여간 이런 시군들이 풍계리 핵실험장 근처인데 여기에서 온 탈북민 80명을 확인해 보니까 17명이 방사선 피폭이 됐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안반을 뚫고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좀 이 시설을 하고 핵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핵실험을 6차례 해버리니까 방사선 피폭이 뭐 안에 지하수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방사능이 많이 유출이 돼서 아이를 낳았더니 항문이 없더라. 뭐 생식기가 없더라. 손가락이 없다. 귀가 없다. 뭐 이런 귀신병이다. 이 유전자적인 변이로 인해서 생기는 기형아를 귀신병이라고 하는 수준이 지금 북한의 수준인 거죠. 처음에 딱 봤는데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애가 나오면 귀신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귀신 들렸다. 아니 그러니까 저런 직접적인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노출, 그로 인한 지하수가 동해로 막 바로 흘러들어가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후쿠시마는 이 오염수를 처리를 해가지고 처리한 물을 가지고 별 문제가 없다는 게 IAEA에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태평양에다가 뿌리는데 그걸 막 반대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거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작년에 그러지 않았었나? 어?
회 먹으면 다 죽는다 그러더니만 자기들은 회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리아는 뭐 그러면 북한 그 앞에 가가지고 물 떠서 북한에 가가지고 반대를 해야지. 이거 물 마시라고 하고. 그러니까 모르고 무식해서 상식적으로 자기가 아는 걸로 이해를 못하면 이제 귀신이다. 귀신이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 세계 어디나 그렇죠.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면 귀신의 소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리블랙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노란봉투법을 처리 시도한다는데, 이런, 25만원법, 노란봉투법, 방송사법, 하여간 다 모아갖고 한꺼번에 제2요구를 하면, 그냥, 어차피 또 제2요구에서 돌아오면 표결이 안 되니까 끝나버리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짓을 하는 동안에, 이 국회 개원에서 2달 동안 이 짓거리만 하는 동안에 실제로 통과시켜야 될 민생 관련 법들, 세법과 관련 법들, 경제 관련 법들, 단 한 건도 통과를 못 시키고 이런 것만 가지고 핑퐁만 치고 있다. 근데 저렇게 국회가 헛짓거리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있다는 게 신기한 거죠. 참 신기해요. 국회는 저 모양이라도 국민들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돌아간다. 대한민국은 돌아간다. 이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거는 그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가족들의 일상, 가족들의 가계 이런 거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 주부로서의 책임, 또 학생이면 학생으로서의 책임, 각자 자기의 책임이 뭔지를 알고 자기 할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렇게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는 대중, 민중, 국민 온갖 좋은 말 다 해가면서 실제로는 뒷돈이나 챙기고 하는 일은 없고 왔다 갔다 그냥 행세만 하려고 들고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저렇게 이상한 사람보다 훨씬 많고 또 그리고 그 멀쩡한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참 그래도 이번 올림픽이 뭐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정치적으로 오염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 도쿄올림픽이 역대 최저 성적을 냈죠. 사실은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이런 거 시차 적응 필요 없잖아요. 일본하고 우리 같으니까. 기후도 똑같고 모든 면에서 같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홈그라운드랑 별 차이가 없어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저 성적을 내. 이유는 뭐냐? 아니 선수들이 운동을 하러 갔으면 운동을 해야지 왜 거기 가서 정치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팀 코리아가 저걸 왜 걸고 있어 선수촌에다가. 아니 운동을 해서 금메달 딸 생각을 안 하고 법 내려온다 저걸 뭐하러 걸고 있어 선수촌에다가. 그 일본하고 반일해서 뭐 하려고 거기 가서. 아니 언제 문재인이 오면 금메달 따고 안 오면 금메달 안 따? 저걸 뭐하러 저렇게 소통 브리핑을 해가면서 안 하기로 결정했다. 이거 뭐하러 해? 그냥 안 가면 되지. 지금 윤 대통령도 파리 안 가잖아요. 근데 안 간다고 해가지고 안 가기로 했습니다. 안 하잖아.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은 가잖아. 왜냐? 자기들이 후원한 선수협회가 또 그리고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IOC 위원인가요? 자기가 응원하는 경기가 가서 보고 또 정의선 회장은 40년간 현대자동차가 지원한 양궁협회가 또 이번에 얼마나 잘하나 가서 금메달도 주고. 대한민국 양궁이 왜 이렇게 세계에서 강하냐?
뭐 딴소리 다 필요 없어요. 그 무슨 동이 민족이 어쩌고 무슨 개소리야. 언제부터 화를 그렇게 잘 썼다고. 그러면 뭐 조선 고려 시대 때도 화를 잘 썼어야지. 근데 그때는 그런 얘기 없었어요. 에? 대한민국 양국 그리고 그때 활과 지금 활이 달라. 국궁하고 양국은 완전히 다른 활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양국이 세계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오로지 하나예요. 현대자동차가 40년 동안 한국 대한양국협회를 어마어마하게 지원하고 투자해서 대한민국에서 양궁을 잘하면 밥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미국 선수 그 남자 개인에서 은메달 딴 그 선수 브래들리 무슨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미국에는 스포츠로 양궁을 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되지만 활을 쏴서 밥을 먹는 사람은 자기 한 명밖에 없다고. 한국에는 양궁을 스포츠로 하는 사람이 몇천 명도 안 돼요. 만 명은 될까? 양궁 하시는 분 봤어요? 양궁장 봤어? 서울 근처에 양궁장이 있어요? 멀어가지고 이게 쏠 수도 없잖아. 70m짜리 양궁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대한양궁협회하고 현대자동차의 지원으로 양궁 선수로 금메달 따고 하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 이재용 회장이 그 말 몇 마리 때문에 구속되고 나서 열받아가지고 삼성 스포츠 싹 다 지원을 끊었잖아요. 미술도 지원 싹 다 끊고. 삼성에 대한 삼성이 모든 스포츠에 대한 지원을 싹 끊은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위가 작살났어, 작살. 야구, 배구, 농구, 축구 다 작살났어. 이번에 국위 다 떨어졌잖아. 아니,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구가 있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냐고요. 뭐 정유라가 무슨 뭐 돈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네, 어쩌고저쩌고 별말 다 하지만 정유라 이후에 메달 따는 선수가 있어? 아시안 게임이라도? 아니, 우리나라 스포츠가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는 딱 그거예요. 기업들을 하나씩 그 비인기 종목에다가 딱 맡겨가지고 거기를 그냥 완전 지원해라. 빙상에서 쇼트트랙이 우리나라가 완전히 꽉 잡았던 건 뭐냐? OCI가 빙상협회 회장을 맡아가지고 동양제철화학이 빙상협회 회장을 맡아서 예전에 이수영 회장이 계실 때 이수영 회장이 그 빙상협회 회장을 맡아가지고 그냥 쇼트트랙 하나에다가 집중해가지고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쇼트트랙을 대한민국이 꽉 잡은 거야. 근데 OCI가 이제 지원을 별로 안 해. 그랬더니 쇼트트랙이 엉망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무슨 뭐 뇌물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싹 다 불러다가 구속을 시키고 난리를 쳐놓으면 그러면 기업이 뭐 미쳤어요?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고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걸 뭐하러 해? 안 하면 되지. 축구협회도 정몽준 회장이 할 때까지가 축구협회였고 그 다음에 정몽준 회장이 딱 그만두고 나니까 레벨이 달라졌잖아요. 현대중공업이 밀대하고 현대산업개발이 밀대하고 이 같아요? 이름이 같다고 같은 회사야? 전혀 다르지? 그러니까 엉망되는 거예요. 방서연님 감사합니다. 회장이 자기는 타이틀만 회장이고 협회는 관심 없지만 돈은 지원한다. 이거 하고 회장이 직접 거기 껴가지고 들어가서 돈은 안 되면서 직접 파벌에 막 관여해서 막 감독 선임에 좌지우지하고 돈을 대야지. 재벌 회장이 왜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걸 선수 감독 선임 뭐 이런 걸 왜 관여를 하고 있어. 돈이나 되면 되지. 돈 잘 되고 그냥 가끔 가서 격려나 하고 잘 뛰는 선수 있으면 봉투나 주고 그럼 되는 거지. 지가 짓는 아파트는 다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축협은 돈이 많은데 그래도 현대중공업대는 지원을 했어요. 현대중공업대는 축협 돈을 관여를 안 했어. 신경도 안 썼어. 돈을 엄청 지원했어요. 근데 이제 축협 자체가 돈이 많이 축협 뭐 방송권이니 뭐니 월드컵 중계권에 관여하고 뭐 저쩌고 이런 거 나눠 먹는 돈이 많아갖고 축협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지원을 하라고 오히려 거기 껴가지고 그 파벌에서 자기도 고대 나왔으니까 그 파벌에서 홍명보를 뽐내 황선홍을 뽐내 하면서 거기서 그러고 있어. 어디 무너졌는지도 몰라요. 광주에서 무너졌잖아. 아이파크. 이번에 저는 윤 대통령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올림픽에다 숟가락 얹지 않는 거. 예? 그 욕심이 생기거든요. 저 인기에 뭐 축하 전화라도 해가지고 가서 통화라도 한번 하고, 어? 여차하면 또 파리 한번 가서 격려하는 척하면서 얼굴 들이밀고 싶겠죠. 근데 조용히 그냥 휴가 갔잖아요. 그리고 선수들 잘하고 있다고 양궁 5연패한 김우진 선수하고 통화하겠다고 안 하는 거, 그것만도 굉장히 잘하는 거야. 문재인이었으면 지금 파리 갔죠. 이제 파리 갔어. 어? 아니 김정숙이 파리를 얼마나 가고 싶어 하겠어요. 어? 라데팡스 앵발리드에서 막 하고 있고 막 이거, 아니 경기장들 이름이 다 유서 깊은 파리의 관광지 이름이 다 붙어 있어. 어? 라데팡스도 뭐가 있던데, 라데팡스에서 체조 경기장에 라데팡스가 붙어 있던가 뭐가 막 다 붙어 있어. 앵발리드는 뭐 아주 대표적인 군사박물관 나폴레옹 무덤 있는 거긴데 그 앞에서 저걸 양궁을 하고 있고, 문재인은 저 지랄을 했던 거 아니에요. 축구 선수들 그 라카룸에 쳐들어가가지고 우통 벗고 있는데, 정수기가 파리에서 그 올림픽을 하는데 얼마나 가고 싶어 했겠어. 박영선은 저 윤성빈 피니시 구역에 또 쳐들어가가지고 저지랄들 하고 있고. 자, 지명직 최고위원 김종혁, 전략기획부총장 신지호. 네. 뭐 지금 뭐 임명하고 다 좋은데, 근데 이게 지금 이 당직이라는 게 뭐 뽑았을 때만 기억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있는 동 없는 동 하는 당직이라서. 자, 윤과의 해동은 먼저 제안해서 성사했다. 팬덤을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거나 빨리 지금 이 사람, 이제 조국과 이재명은 점점 느낌이 올 거예요. 아, 이게 감옥으로 가는 길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올 텐데, 조국은 점점 불안하겠죠. 조국이 자꾸 이재명한테 가서 달라붙고 있는 게, 어떻게든 빨리 좀 탄핵 좀 합시다. 당신 대통령 시켜줄게. 그럼 나 좀 사면시켜줘. 이거잖아요. 저 사람들은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빨리 탄핵해서 탄핵 결정이 나서 그럼 60일 내 대선을 치르니까 대선 해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조국을 사면한다. 첫날 바로 사면해가지고 살린다. 이거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자, 뭐 김두관은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김두관은 원래 친명인데 뭘 갑자기 여기 나와가지고 어떻게 뭐 말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당운명 좌지우지 하나애를 연상시킨다. 사조직 개파다. 그래봤자 이재명 구속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 알아. 뭐 자기들이 이재명과 목숨을 같이 하겠다 이게 아니고, 이재명 들어가고 나면 그냥 그 다음부터 또 새 판 다 짜는 거예요. 바로. 김두관은 김두관대로 이재명이 들어갔을 때 이게 나와서 이렇게 해놔야 자기가 어떻게든지 자기 룸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김민석은 김민석대로 최고위원으로서 1등을 해놔야 이재명이 나갔을 때 뭔가 비대위원장이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정봉주는 이재명이 날아갔을 때 자기가 1등 최고위원이라면 당연히 당을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재명이 김민석을 1등을 만들어 놓은 거죠. 결국 시간의 문제다. 한식에 주구나 청명에 주구나 하지만 결국 시간의 문제다. 그 시간이 이제 앞으로 1년인데, 앞으로 1년 안에는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텐데, 그 1년 안에 어떻게든 판을 뒤집기 위해서 저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이 법안 가지고 국회에서 자기들이 국회의원 숫자가 있으니까 국회에서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봤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를 정기국회 전에 지금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8월 내도 내내 이제 할 거야. 하는 대로 해보고, 아, 이거 국회에서 해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이제 정기국회 들어가면 이제 장외 투쟁,
뭐 이런 어떤 새로운 방법을 개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장외투쟁을 일으키게 하려면 뭔가 지금 이제 더우니까 너무 덥고 그러니까 시원한 국회에서 싸워라. 지금 그거고 이제 한 9월 달쯤 되면 이제 찬바람 불고 그러면 밖에서 나와서 싸우자. 다 같이 싸우자. 이렇게 될 텐데 그 싸우게 만드는 뭔가 불꽃을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뇌관을 딱 점화를 시켜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지금 그걸 찾으려고 지금 난리를 칠 거예요. 어떤 뭐 세월호 같은 그런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게 터지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라도 하여간 나오면 또 시체팔이 정치. 예? 얘네들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시체팔이밖에 없어. 그냥 관 끌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 진척이 안 되냐?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냐? 지금 뭐 다들 김민전 의원도 열받아서 한참 뭐 끌어올리는 거야. 비등점까지 갔다가 왜 또 팍 꺼지고 그러냐. 다 이원석 때문이죠. 다 이원석 때문이니까 이원석이 빨리 나가고 나면 그때 새로운 검찰총장이 시작하면서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김정숙을 소환하고 그 문재인 딸도 소환하고 문재인까지 소환하는 식으로 9월 10월에 판세를 이끌고 가야 된다. 그러면 쟤네들은 결국 문재인이 어디서 좀 뛰어내려 주기를 바라겠죠. 다른 사람들 안 되면 문재인이 뛰어내려라. 그거밖에 없다. 지금 판세를 바꿀 건. 저는 돌풍인가? 그 드라마가 뭐 많이 인기는 못 끌었지만 그래도 그걸 한번 보신 분들은 일단 그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것과 관련해서 저게 진짜 대통령이 뛰어내릴 수 있는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했던 많은 분들이 이게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 왜 저들이 박원순도 그렇고 노회찬도 그렇고 노무현도 그렇고 여차하면 뛰어내리는지 여차하면 목을 메고 뛰어내리는지 이게 진짜 목을 메고 뛰어내린 건지에 대해서 아니 왜냐면 일반 사람들도 진짜 이를테면 이런 흉내 내고 그러면 또 이게 유튜브가 싫어하니까 진짜로 자진을 한 것인가 진짜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그 법의학적 기준 중에 하나가 주저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저흔이라는 건 뭐냐면 목을 이렇게 맬 때도 한 번에 딱 매지 못해요. 걸었다 놨다 합니다. 사람들이. 예? 오토라는 남자 거기에도 보면 여러 번 시도하다가 안 되고 하는 장면이 초창기에 나오는데 실제로 목을 매서 사람이 죽을 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아주 높은 데서 정확하게 하지 않는 이상. 왜냐면 그 굉장히 무거운데 그걸 받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집안에는. 뭐 논리적으로는 샤워골이나 문고리에다가도 걸면 된다고 하는데 막상 또 그렇지 않거든요. 주저주저 한다 그래서 주저흔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팔려 있는 동맥 끊는 것도 이거 한 번에 끊는 건 무조건 타살이다 이렇게 봐요. 진짜 자살은 수십 번 적어도 서너 번은 흔적이 있게 마련이에요. 왜냐면 동맥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보이지만 꽤 안에 들어가 있고 꽤 깊이 잘라야지 잘리기 때문에 그냥 쓱 칼만 대면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칼만 대면 동맥이 뚝뚝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칼로 이렇게 썰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쉽게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 방에 딱 했다 그러면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남이 옆에서 확 그은 걸실 수가 많아요. 그래서 주저흔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인데 근데 투시는 이해가 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도 하는 거지만 목을 매는 거 그게 그렇게 어디 나무 하나 찾아가지고 가서 확 갖다 걸어? 아니 심지어는 그 일본은 그냥 사무라이 하면 할복을
일본 말로 뭐라 그러죠? 할복을. 근데 근데 할복을 하는 게 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 알지만, 일본 할복하십시오, 할복하십시오. 그러지만, 할복을 할 때 할복하는 거 아니에요. 할복으로 죽지 않습니다. 뒤에서 배를 칼로 넣고 조금만 금을 긋고, 그러면 뒤에서 목을 쳐줘요. 그래서 목을 쳐서 죽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상은 누가 죽이는 거예요, 옆에서. 본인은 자살한다는 의지만 표현하는 거고. 그걸 배를 갈라가지고 무슨 드라마나 뭐 만화 같은 데서는 안에 있는 걸 다 꺼내가지고 집어 던졌네 어쩌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죽는 사람은 없고요. 하락길이라고 그러죠. 하락길이. 저게 그러면 저 할복이 자살이에요? 저게? 예? 사무라이 할복이 자살입니까? 저게? 당연히 위에서 죽인 거지. 너 죽어라 그러고. 사형의 일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여간 이런 것들이 이 좌파들이 이상하다. 네. 하여간 이 김정숙 수사, 저는 그래서 이 김정숙 수사에 대해서 그냥 일단 이제 검찰 조사를 해서 본격적으로 가면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또 노무현 꼴 날 수 있다. 이런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해요. 김정숙을 노회찬 이상하다고 또 말이 많아요. 노회찬 이상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네. 뭐 저도 너무 멀다 온갖 얘기가 많은데 하여간 네 오늘 저 요 정도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네 그리고 인사이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